전 세계가 정해놓은 성공 공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나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에서 주목받는 방법 말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으로 상상조차 힘든 거대한 구조물을 지었고, 일본은 수백 년 된 장인들의 예술품과 최첨단 로봇 기술을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미국은 할리우드 스타들을 동원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줬죠. 이탈리아 현지 언론조차 이번에도 승자는 정해져 있다며 그들의 공식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틈에서 한국이 내놓은 기획안은 한마디로 우스운 것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한국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절대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올림픽 마지막 날 기어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수십억을 쏟아부은 일본관은 텅 비었고, 화려한 볼거리로 가득했던 중국관 앞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 가장 낡고 초라했던 한국관 앞에만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선 겁니다. 이탈리아 조직위원회는 당황했고, 전 세계 언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가장 아날로그적인 무기가 만들어낸 이기적, 그리고 세계를 경악시킨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한국관 총괄 큐레이터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날은 2026년 2월 20일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싸늘한 밀라노의 공기 속에는 17일간의 열기가 식어가며 아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대부분의 국가관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선수단과 취재진은 폐막식장으로 향했고, 관람객들의 발길도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 역시 지친 몸을 이끌고 한국관 사무실에서 조용히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땀으로 흠뻑 젖은 젊은 스태프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왔습니다. 총괄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나와 보셔야 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날에 무슨 문제라도 터진 건가? 저는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침착하게 말해봐. 시설에 문제라도 생겼어? 하지만 그 직원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줄이요. 줄이 끝이 없어요. 저는 순간 그 직원이 헛것이라도 본 줄 알았습니다. 폐막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이 시점에 줄이라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산했던 곳에 갑자기 웬 줄이란 말입니까?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정하고 무슨 줄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 설명해. 설마 우리 관 앞에 서 있다는 건 아니겠지?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관이에요.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한국관 입구에서 시작된 줄은 옆에 있던 독일관을 지나고 그 거대했던 미국관을 한 바퀴 감싸고도 모자라 저 멀리 올림픽 플라자 광장까지 뱀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1km는 촉히 되어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팩발이 성성한 노인부터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부부, 올림픽 취재 피표를 목에 건 기자들까지. 인종도, 나이도, 국적도 모두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치 성지순례를 온 신자들처럼 경건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그저 묵묵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떠드는 사람 없이 그들의 눈에는 오직 간절한 기다림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람들은 왜 폐막식도 마다하고 이곳에 와 있는 것인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갈 무렵 저 멀리서 누군가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의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 전시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폐막식이 코앞인데 당장 이 인파를 해산시키지 못해요.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경비 병력을 동원할 기세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저분들은 모두 한국관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손님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 한 분까지 모두 보여드릴 겁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훑어보더니 이내 경악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마법이라도 부린 겁니까? 사람들을 홀리기라도 한 거냐고요. 그때였습니다. 그의 뒤로 BBC 방송국의 카메라와 취재진이 황급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원래 폐막식장으로 가던 길에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긴급히 방향을 튼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인 여기자가 마이크를 제게 내밀며 흥분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폐막일에 벌어진 기적이라고들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 기적 같은 풍경, 밀라노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그 끝없는 행렬은 사실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는 그것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시간을 거슬러 올림픽 개막을 몇 달 앞둔 그 춥고 스산했던 준비 기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국가 간의 위치가 발표되던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저희에게 배정된 구역은 올림픽 파크의 가장 후미진 곳,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한 절대 발길이 닿을 수 없는 버려진 창고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거대한 이동식 화장실이 자리하고 있었고 주 전시장으로 가는 길목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죠. 지도상으로만 봐도 한숨이 나오는 최악의 위치였습니다. 항의하기 위해 곧장 조직위원회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시 총괄 책임자라는 온몸에 오만함이 흘러넘치는 이탈리아인과 마주하게 됐죠. 그는 제게 지도를 툭 던지듯 보여주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라도 있습니까? 당신들 나라에겐 딱 어울리는 자리 같은데. 저는 그 모욕적인 언사에 입술을 깨물며 되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주요 국가들은 모두 중앙광장에 배정받았는데 왜 한국만 이런 외진 곳에 배정된 겁니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연극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설명이라 글쎄요. 당신들 문화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아이돌 음악이나 틀어놓고 번쩍이는 스크린 몇 개 걸어두는 게 전부일 텐데. 그런 건 굳이 중앙광장에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당신들의 그 비급 문화는 오히려 이런 구석진 곳과 더 잘 어울릴 겁니다. 소음 민원도 없을 테고 말이죠.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급 문화. 그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우리의 문화를,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위로받는 우리의 예술을 고작 비급이라는 한 단어로 재단해버린 겁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그 오만한 결정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최악의 자리가 밀라노 올림픽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가 될 테니까요. 그는 제 말을 코웃음으로 받아넘겼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산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수백억 원을 쏟아부으며 화려한 기술력을 뽐낼 때 저희에게 주어진 예산은 그들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죠. 최악의 위치에 최소의 예산. 사실상 항복선언이나 다름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희망에 부풀어 있던 젊은 스태프들의 얼굴에는 좌절과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가장 어리고 열정 넘치던 우리 스태프 한 명은 거의 울먹이며 제게 말하더군요. 팀장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이런 곳에서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K-팝 뮤직비디오나 하루 종일 틀어놓다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직원의 눈물 어린 한탄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편견이, 그리고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올가매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그들이 만들어 놓은 비급 문화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한국관 부지에 홀로 서서 밤을 치새웠습니다. 먼지 쌓인 바닥과 앙상한 철골 구조물만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곳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의 예상을 가장 완벽하게 뒤엎는 방식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돈가 기술이 아닌
그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무언가로 승부수를 띄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 대한민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영혼을 이곳에 펼쳐 보이기로 말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가운 회의실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한국간 준비팀의 분위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로부터 배정받은 최악의 위치,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그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편견.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팀원들의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죠. 결국 또 K-팝입니까? 아니면 첨단 IT 기술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겁니까? 한숨 섞인 한 직원의 푸념이 정적을 깼습니다. 사실 그건 우리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화려한 아이돌의 군무, 눈부신 디스플레이 기술, 혹은 고궁의 단아한 아름다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우리에게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서 발버둥 치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이탈리아 조직위의 전시 총괄 책임자, 그 오만한 노신사의 비웃음 섞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K-팝 말고 또 뭐가 있어? 라며 서류를 툭 던지던 그의 모습.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예상 안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국이 자본의 힘을, 중국이 거대한 인구를, 일본이 섬세한 기술력을 과시할 때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으로 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이 며칠 밤낮으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기술력, 물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눈부신 대중문화, 이미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 그 근원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때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하지만 때로는 넘칠 듯 뜨거운 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힘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밀라노 올림픽 한국관 총괄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서준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원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전시하지 않을 겁니다. K-팝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우리의 비밀병기는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마음을 전시할 겁니다. 정적. 그야말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음이라뇨? 그걸 어떻게 전시합니까? 너무 추상적입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감동하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식당 아주머니가 말없이 반찬 하나를 더 놔주실 때, 길을 잃었을 때, 자기 일처럼 나서서 데려다주는 학생을 만났을 때, 처음 본 사이인데도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오고 가는 순간들을 이 한국관 전체에 디자인할 겁니다. 제 말에 팀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눈동자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화려한 LED 스크린을 걷어내고 따뜻한 질감의 한지와 목재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입구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첨단 기기를 나눠주는 대신 저희 어머니가 직접 담근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씩 건네기로 했습니다. 전시품 앞에는 딱딱한 설명문을 없애고 대신 저희 젊은 스태프들이 관람객 한 명 한 명에게 그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파격적인 기획안을 들고 이탈리아 조직위 책임자를 다시 찾아갔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기획안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과 예술이 경합하는 이 올림픽에서 고작 차 한 잔과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 여긴 자선 바자회 현장이 아닙니다. 그의 오만한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저는 오히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책임자님, 사람들은 이제 눈으로만 보는 전시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경험하고 느끼고 교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을 겁니다. 우리는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기를 나눌 겁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줄 새로운 방식의 소통입니다. 지켜보십시오. 가장 아날로그적인 것이 가장 혁신적인 것이 될 테니까요. 제 단호한 태도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결국 마지못해 기획안을 승인하며 비아냥거리듯 한마디를 덧붙였죠. 좋소. 어디 한번 그 대단한 마음이라는 걸로 텅 빈 전시관이나 잘 채워보시오. 그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회의실을 나오는 제 심장은 오히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세계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밀라노의 가장 후미진 곳, 가장 작은 전시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음의 실험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텅 빈 공간을 대한민국의 정으로 가득 채워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시작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K-팝과 드라마, 화려한 기술력을 기대하며 한국관을 찾았을 때 저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전면에 내세웠으니까요. 어떤 날은 그저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 같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다른 국가관들은 첨단 기술과 거대한 스크린으로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저희가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한산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우리의 진심이 이 낯선 땅, 이탈리아 밀라노 한복판에서 통할 수 있을까? 저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의 얼굴에 조금씩 그늘이 드리워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시관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관람객들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한 이탈리아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팩발이 성성한 깊은 주름에 수많은 세월이 담겨있는 듯한 분이셨죠. 그분은 저희가 어머니의 방이라고 이름 붙인 작은 공간에 아주 오랫동안 서 계셨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과 빛바랜 옷까지 몇 점, 그리고 한국의 어머니들이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은 그 작은 공간에서 말입니다. 한참이나 사진을 들여다보시던 할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혹시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 싶어 다가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 발 앞서 이제 막 20살을 넘겼을까 싶은 우리 젊은 스태프 한 명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창한 이탈리아어도 능숙한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툰 손짓 발짓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간단한 단어들로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스태프가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그 손에 꼭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념품도 값비싼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수꽃이 소담하게 피어있는 그녀가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손수건 한 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 스태프의 얼굴과 손수건을 번갈아 보시더니 이내 아이처럼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그 작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제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이건 그냥 선물이에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세상 그 어떤 통역보다 더 강력한 마음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적이고 너무나 성스러운 순간처럼 느껴져 차마 다가갈 수조차 없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을 저희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이 사진으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한 젊은 여행객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았고 그날 밤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한국관. 이곳은 문화를 전시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꺼내어 보여주고 있었다. 할머니에게 건네진 저 작은 손수건이야말로 내가 이번 올림픽에서 본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폭풍은 아주 작은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본 누군가가 번역해서 퍼뜨리기 시작했고 이탈리아의 작은 커뮤니티에서부터 이야기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그 사진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미주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K-팝의 화려한 군무도 드라마 속 배우의 얼굴도 아닌 이름 모를 한국의 젊은 스태프와 이탈리아 할머니의 사진 한 장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이유다. 기술이 아닌 사람의 온기를 보여준 유일한 국가관, 내일 당장 저곳에 가봐야겠다.
저 손수건의 온기를 나도 느끼고 싶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관을 단순한 전시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관은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잊고 있던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각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책임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는 평소의 냉소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금 한국관 앞에. 믿을 수가 없군요. 빨리 와서 직접 보시오. 영문도 모른 채 달려간 저희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날까지 한산했던 한국관 입구를 넘어 저 멀리 광장 끝까지 촉히 1km는 넘어 보이는 거대한 줄이었습니다. 그들은 올림픽 기념품을 사기 위해 온 것도 유명인을 보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진 속 할머니의 손수건이 건넨 그 따뜻한 마음 하나를 직접 느껴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 진심이 담긴 손수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던 폐막일 오후 한국관은 오히려 그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직원 휴게실 창가에 서서 끝없이 이어진 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금은 낯선,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중년의 남성이 인파를 헤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번 올림픽 기간 내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펼쳐왔던 바로 옆 일본관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올림픽 초반 막대한 예산과 첨단 기술을 앞세워 가장 화려하게 개관했던 일본관. 그들은 늘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우리를 한 수 아래로 보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선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굳은 표정 아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며칠 밤은 센 듯 초췌한 얼굴에는 당혹감과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변의 소란스러움이 마치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지만 미세한 떨림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비교적 한적한 한국관의 작은 정원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전통 조경을 배경으로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다시 그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직접적이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일본이 가진 최고의 기술, 가장 세련된 디자인, 세계적인 캐릭터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개관 첫날만 해도 밀라노의 모든 언론이 저희를 주목했죠. 하지만 결과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저희 일본관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의 시선이 잠시 텅 빈 자신의 전시관 쪽을 향했다가 다시 한국관 쪽의 인파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러움을 넘어선 일종의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은 당신들은 폐막하는 오늘까지도 줄이 줄지를 않는군요. 솔직히 말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분석팀이 며칠 밤을 새워 당신들의 동선을 분석하고 전시 콘텐츠를 확인하고 심지어 관람객들의 표정 변화까지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신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자본을 투입한 블록버스터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비결이 무엇일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는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그가 경쟁국 책임자인 제 앞에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책임자님께서는 일본관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까? 그는 제 예상치 못한 반문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기술력,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 캐릭터들의 매력, 일본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눈다고요? 무엇을 말입니까? 마음입니다. 제 짧은 대답에 그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관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배경 삼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자님께서는 기술과 문화,
캐릭터라는 결과물을 전시하셨지만 저희는 그것을 만들어낸 한국인의 과정과 정신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최첨단 스크린 대신 할머니가 손주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수건 한 장에 담긴 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화려한 로봇 기술 대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나눔의 정신을 공유했습니다. K-팝의 현란한 춤을 보여주기보다 그 무대를 위해 수년간 땀 흘린 청년들의 열정과 꿈을 함께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전시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마음을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한국인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줄을 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유일한 비밀병기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방식, 즉 국가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홍보하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던 그의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서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는 또 다른 진정한 존경과 깨달음이 담긴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이나 자세를 유지했고 마침내 몸을 일으켰을 때 그의 눈에는 옅은 물기마저 어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텅 빈 자신의 전시관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처음 봤을 때처럼 초라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목격한 자의 무거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일본관 총괄 책임자의 깊은 허리 숙임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술과 자본으로 쌓아 올린 과거의 방식이 진심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무너져 내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바로 그 거대한 힘의 진원지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관 책임자가 자존심을 버리고 찾아와 고개를 숙였던 그날 이후 저희는 사실 더 큰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SNS를 타고 퍼져나간 기적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날카롭고 권위적인 시선이 밀라노의 작은 한국관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 한국관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큼지막한 로고가 박힌 방탄조끼를 입고 웬만한 소총보다 커 보이는 카메라를 어깨에 맨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BBC였습니다.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이나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곳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그들이 올림픽 파빌리언 중에서도 가장 변방에 위치한 저희 한국관의 취재팀을 급파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들은 감성이나 온정에 휘둘리는 매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렌즈는 가장 차갑고 그들의 질문은 가장 본질을 꿰뚫는 것으로 유명하죠. 반짝 유행하는 신기한 동양 국가의 쇼 정도로 치부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조목조목 비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깐깐하기로 유명했던 그 이탈리아인 조직이 책임자마저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와 저들은 포통내기가 아니오. 당신들의 그 마음이라는 건 저들에게 통하지 않을 수 있어. 라며 조심하라고 언지를 줄 정도였으니까요. 취재는 집요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베테랑으로 보이는 기자는 저희 젊은 스태프를 거의 1시간 동안 붙잡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할머니의 손수건을 닦아주었는지, 그것이 계획된 연출은 아니었는지, 그 행동으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마치 취조실에 앉아있는 것 같은 삭막한 분위기였죠. 저와의 인터뷰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다른 국가관들은 자국의 첨단 기술과 화려한 문화를 전시합니다.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당신들의 전시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가격을 매길 수도 없는 마음과 정이라는 것을 판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추상적이고 심지어는 무책임한 기획 아닙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죠. 저희는 문화를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러 왔습니다. 한국인들은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등을 두드려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역사이고 가장 강력한 문화입니다. 첨단 기술은 몇 년이면 따라잡힐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은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가장 비싼 것을 이곳에서 모두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자는 제 대답에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만 몇 번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과연 세계는 저희의 진심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만약 BBC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의 해프닝이나 치기 어린 감성팔이로 규정해버린다면 한국관의 기적은 그대로 조롱거리가 되며 막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BBC 국제 채널의 프라임타임 뉴스에 한국관에 대한 심층 보도가 긴급 편성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스태프 휴게실의 작은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익숙한 BBC의 시그널 음악이 끝나고 밀라노의 전경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앵커의 첫 마디가 흘러나오는 순간 저희는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의 진짜 금메달은 경기장이 아닌 예상 밖의 장소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었던 한국의 전시관이 어떻게 수십만 명의 영혼을 사로잡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한국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비추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백발의 기자가 화면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저는 무언가를 팔려는 수많은 국가들을 보았습니다. 더 빠른 기술, 더 화려한 디자인,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홍보하려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과는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파는 것을 멈추고 그저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저희 젊은 스태프가 이탈리아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던 바로 그 사진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기자의 내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한국과는 관람객을 고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 마음을 나누고 싶은 이웃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이 나누어준 것은 기념품이나 홍보 책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심이라는 현대사회가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가치였습니다. 이어서 방송은 저와의 인터뷰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렇게 논평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코리아는 문화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게 하는 것보다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이곳 밀라노에서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성공적인 홍보 사례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국가와 기업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경고입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스태프 휴게실에서는 말 그대로 울음바다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마음을 세계에서 가장 이성적인 집단이 가장 뜨거운 언어로 인정해준 순간이었습니다. BBC의 보도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근원적인 힘, 바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세계 최고의 공인이자 헌사였습니다. 밀라노의 마지막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화려했던 불꽃이 사그라들 시간, 도시 전체가 차분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나야 하는 그 시간, 우리 한국과는 도리어 가장 뜨거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폐막을 알리는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몇 번이나 흘러나왔지만 사람들은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마치 이곳이 세상의 마지막 안식처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정된 폐관 시간은 이미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초조해진 이탈리아 현장 요원들이 제게 다가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곤란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들에게 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뺨 위로 흐르는 것이 단순한 눈물 방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팩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 분이 우리가 전시했던 작은 폭주머니 하나를 가슴에 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스태프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영어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서툰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소. 나는 여기서 내 어머니를 보았소. 오래전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 낡은 천조각으로 내게 간식을 싸주시던 내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여기서 다시 만났단 말이오. 그의 이야기에 주변에 있던 다른 국적의 관람객들까지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은 모두의 마음을 똑같이 울렸던 겁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앳돼 보이는 프랑스인 대학생 커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케이팝이 좋아서 한국 드라마가 신기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고
SNS의 좋아요로 관계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어요. 아무 데가 없이 내어주는 미소, 낯선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여기서 기술이 아닌 마음을 배웠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나지막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부르기 시작한 아리랑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피부색도, 언어도, 나이도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깨를 걸고 아리랑을 합창하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별을 앞둔 이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가장 진심 어린 위로이자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된 영혼들의 교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탈리아 조직위의 총괄 책임자가 굳은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 거친 항의와 비난을 각오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제 귓가에 들려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여기서 뭘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를 지나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들의 물결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 역시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규정은 무슨 오늘만큼은 저들을 그냥 둡시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당신들이 부럽소.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도 그 어떤 기술로도 살 수 없는 진짜 기적이지 않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철수하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한 벅찬 감정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 K-팝과 드라마 너머에 있는 진짜 한국인의 마음이 드디어 세상에 가닿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의 마지막 밤, 한국가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등을 끄지 않았을 뿐입니다. 밤이 새도록 아리랑을 부르고 서로를 안아주며 작별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저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한국관에서 흘러나온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온 진심을 다해 세계인의 영혼을 어루만졌을 때 비로소 피어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동의 결정체였습니다. 폐막식의 마지막 불꽃이 밀라노의 밤하늘을 수놓고 공식적인 모든 행사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축제는 끝났지만 한국관에 대한 열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제 사무실은 전 세계에서 온 전시 기획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들로 문턱이 닳을 지경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객은 바로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전시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준비 기간 내내 가장 깐깐하게 우리를 평가하고 감성팔이라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제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소.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국가 전시관이란 가장 위대한 건축물, 가장 발전된 기술, 가장 화려한 유물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힘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이탈리아는 르네상스의 후예로서 그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했지요. 하지만 당신들은 한국은 달랐소. 그의 시선이 창박, 이제는 텅 비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한국관 앞마당을 향했습니다.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전시했어. 만질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꺼내 보였지. 우리는 관람객을 압도하려 했지만 당신들은 그저 안아주었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이야.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거대한 질문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거대한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밀라노 선언. 공식적인 문서도 합의도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국제 전시업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준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한국관 방식 더 코리언 메서드이었죠. 몇 달 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박람회기구 BIE로부터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다음 총회에서 밀라노 동계올림픽 한국관의 성공 사례를 특별 세션으로 다루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인본주의적 접근을 통한 국가 브랜딩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거창한 제목과 함께요. 총회 당일 저는 수백 명의 세계 각국 대표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적인 성공 요인이나 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운 날씨에 손을 녹여주던 따뜻한 차 한 잔에 대해, 서툰 말로 마음을 전하려 애쓰던 젊은 스태프의 미소에 대해, 그리고 한 이탈리아 할머니의 낡은 손수건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터져나온 기립박수는 몇 분 동안이나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거대하고 차가운 것에 열광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진심을 원하고 있었고 따뜻한 위로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방법을 가장 잘 아는 나라였던 겁니다. 이후 열리는 모든 국제 박람회와 엑스포에서 한국관 따라하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자국의 정과 따뜻함을 보여주겠다며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소통을 주제로 부스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었죠. 우리가 보여준 것은 꾸며낸 친절이나 계산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유전자에 각인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에게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고 밥은 먹었는지 먼저 묻는 그 마음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것은 흉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밀라노 올림픽은 끝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세계인의 가슴속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시 새겨졌습니다.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진 나라, 가장 역동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를 넘어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 필요하다면 기꺼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을 건넬 준비가 된 나라. 그 작은 한국과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였고,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운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표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